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에 요식업을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쉽게 말해 치킨집 아저씨죠. 나이가 이 정도 들고 아이들도 이제는 제 앞길 자기가 찾을 수 있게 되어 걱정거리가 없다 싶어졌습니다. 이번에 저희 막내가 대학 졸업하면서 괜찮은 중견기업에 취직을 했거든요. 등록금 댈 일도 끝나고 이제는 아이들 결혼시킬 것까지 해놨는데 와이프와 연로하신 어머님 노후 준비를 해야 하다 보니 또 갈 길이 머네요. 아직도 그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가족 아무도 아픈 사람 없이 새해를 맞이해 그것만으로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겠지만 장사를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거든요. 올해로 장사를 시작한 지 어느새 8년이 넘어 동네에서는 터줏대감 맛집 소리를 듣고 있다 보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장사는 제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힘들지 않은 일 없고 괴롭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도 충분히 알 나이이지만 아직도 그러하네요. 저는 원래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참 컴퓨터 관련 이슈들이 붐이었던 세대인지라 전공과도 상관없이 자격증을 취득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였습니다. 지방대이긴 하지만 대학원 석사까지 딴 놈이 30살이 되도록 취직을 못하고 빌빌거리자 부모님은 속상해 하셨죠. 제 앞에서 표현은 못하셨지만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만큼은 아니어도 저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했거든요.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고등학교의 지역 거점 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졸업하며 지역 수재라는 말을 듣던 제가 일자리가 없다는 사실에 놀라시기도 하셨을 테지요. 교수님들도 쉽게 추천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박사를 하자고 권하는 교수님도 계셨지만 형편상 그건 제 욕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방법을 알아보던 중 1년 동안 대학 다니듯이 다니면서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도와주는 직업학교가 있기에 일단 등록을 하고 도망치듯 서울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국비로 등록금은 해결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군대도 제대하고 나이도 30살이나 된 놈이 부모님께 또 손을 벌리려니 체면이 말이 아니라 부모님께 1년만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릴 때도 죄인이 된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동생은 일찍부터 공부에는 뜻이 없다며 아버지 일을 돕고 있었기에 집에서 밥값 못하는 건 저 하나였거든요. 그때 마음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장남이라고 기대가 크셨을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동생에게는 형 노릇도 못하고 사니 참담했죠. 그런데도 가족 그 누구도 저에게 뭐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게 지금도 너무 고맙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는 더 힘들었습니다. 밥도 많이 굶고요. 차마 부모님께 돈을 보내달라는 말을 못하고 있는 돈에서 해결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정을 아신 조교님이 일부러 관련 회사들에서 일손이 부족할 때 구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도 붙여주시고 하고 나면 돈이 조금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돈으로는 겨우 밥만 먹고 살았습니다. 요즘은 고시원에서 밥도 준다던데 제가 지내던 고시원은 워낙 싼 곳이라 그런지 밥 안 주셨거든요.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거나 고향에 내려가는 일은 상상도 못하던 시기였죠. 간혹 만나자는 연락을 받아도 못 나가는 이유를 둘러대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그런 제 모습을 알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매달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어쩔 때는 10만 원이었고 어쩔 때는 30만 원일 때도 있었죠. 하지만 차비하고 가장 기본형으로 바꾼 핸드폰 요금하고 고시원비 내면 돈이 없었습니다. 1,000원짜리 김밥, 1,000원짜리 만두를 사서 이틀 동안 먹다가 배탈이 나서 진짜 힘들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자격증이 갖춰지자 괜찮은 신생회사에 취직이 되더라고요. 월급은 처음부터 크진 않았지만 취직이 되었다는 그 자체에 감사했습니다. 인터넷 티켓팅 관련 회사였는데 미술관 전시나 공연 티켓팅이나 놀이동산 이벤트 할인 쿠폰 발행, 맛집 행사 이벤트 쿠폰 발행 같은 업무를 보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휴 업체들을 섭외하러 출장도 많고 외부 미팅 작업도 많고 맛집도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어느새 입이 예민해지면서 오래가는 집을 골라낼 수 있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1년을 잘 못 먹고 지낸 탓인지 평소에도 조금 더 맛있는 곳, 더 질이 좋은 음식이 나오는 곳을 선호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덜컥 나도 맛집 사장이나 되어보자 싶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를 하며 다녔습니다. 결혼을 해 애가 둘인 제가 회사에서 정년까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당시 월급으로는 그때 제 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평생을 화물차 운전으로 고생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회사에 다닌 지 1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부장이라는 명함도 생기고 안정적인 생활에 나름 만족하고 살고 있던 제 생활이 통째로 흔들리게 되어버렸죠. 아버지는 나이가 드셔서 어지간해서는 직접 운행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동생과 함께 일을 하시겠다며 화물차 사무실을 열고 기사님들을 두고 운영하시던 중이셨죠. 동생도 내가 있으니까 걱정 마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일이 밀려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밤새 운행하는 일을 하셨다고 해요. 간만에 장거리 운행을 하셔서인지 유난히 피곤해 하시더니 들어가 주무시고 나오신다고 하신 것을 마지막으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바로는 심장마비가 원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와 매일 부대끼며 일하던 동생의 자책이 심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를 그렇게 장거리 운행을 하시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라며 울다가 혼절할 정도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내성적이었던 저는 아버지가 좀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동생은 아버지께 가서 안기기도 잘하고 장난도 잘 치며 각별하게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동생을 귀여워하셨죠. 저는 잘 표현을 못하니 그저 몇 마디 말로 대화를 하고는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할 말이 있으면 어머니께 몇 마디 하고는 그걸로 끝이었거든요. 부모님은 제 기억 속에 한 번도 뭘 채근하시거나 다그치시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버팀목처럼 저의 선택을 믿고 기다려주셨죠.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 모든 게 우수수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보다도 평생을 함께 하신 어머니가 더 그러셨을 테고 함께 일하던 동생은 더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더 컸을 겁니다. 동생은 일도 안 나가고 술만 마시더니 기사님들도 다 내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런 동생을 붙들고 너도 죽을래? 아버지가 그러면 참 좋아라 하시겠다 이놈아.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라며 우셔도 봤지만 소용이 없더랍니다. 그러다 동생이 모든 화물차를 정리해서는 재수씨에게 돈을 주더니 배를 타겠다며 원양어선 선원이 되어버려 한국 땅을 떠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조카들은 어려 재수씨가 아이들 돌보는 것만으로도 어려웠던 시기여서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고요. 아버지 유산으로 남은 돈은 재수씨를 주고 어머니가 생활하실 여윳돈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를 제가 서울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사시던 집은 남아 그 집을 처분해 동생과 나누어 재수씨에게 드렸는데 아주버님, 제가 이 돈까지는 못 받아요. 애들 아빠 영원히 간 거 아니고 올 거고 월급도 받으면 보내주고 있으니까 그 돈 가져가세요. 라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월급과 그 돈으로 집을 옮기고 남은 돈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은 혹시 모르니 아내에게 맡기고 이 돈 잘 가지고 있다가 내가 생활비 못 주면 써 라고 했고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장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돈이 더 드는 시기인데 어머니까지 모시게 되니 오르지 않는 제 월급으로는 도저히 생활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온 가족 손가락 빨고 나앉을 순 없으니 장사는 무조건 잘 돼야 했죠. 그나마 제가 그동안 두루 다니며 연마한 입맛에 자신이 있다는 것 그거 하나 믿고 맛집 탐방에 재료 연구까지 거의 6개월을 보냈습니다. 제가 원하는 맛에 도달하기 위해 먹고 버리고 먹고 버리면서 레시피 개발을 위해 엄청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미심쩍어하며 갑자기 장사를 한다는 저를 탐탁해 하진 않았지만 함께 먹어주고 어느 것이 나은지 평가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료 손질도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정말 변함없이 고마운 사람입니다. 저희 아내는 투덜거리면서 제 부탁은 다 들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저와는 고등학교 때 동아리 선후배로 만나 사귀면서 서로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사귄 사람입니다. 대학은 다른 곳을 갔지만 군대도 기다려주고 제가 자격증 따기 위해 보낸 1년도 기다려준 사람이라 취직하자마자 프로포즈를 했죠.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저 이 사람과 함께 지내고 싶어 결혼부터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보다 먼저 서울에 와서 지냈는데 제가 연락도 잘 못하고 그래도 기다려주더군요. 처음에 제가 자격증 따겠다고 했을 때도 투덜투덜 괜히 힘들게 여러 가지 한다.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니까 열심히 해. 힘들면 말하고. 자격증 딸 수 있는 거 다 따. 나는 괜찮으니까 괜히 신경 쓰지 말고. 라며 조용히 곁을 지켜줬습니다. 만나기는커녕 가끔 연락하는 저에게 나는 잘 지내. 이럴 시간에 얼른 하나라도 더해서 말한 거 지켜. 나는 나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라고 하고는 주말에 고향으로 내려가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서 밥도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며 딸처럼 챙겨준 고마운 사람이죠. 그래서 동생은 가끔 아내에게 지금도 누나라고 할 정도로 동생도 잘 챙겼더라고요. 제가 군대 갔을 때도 그러더니 그때도 그렇게 하면서 제게 티 한 번 내지 않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가족들에게 듣고서야 아내가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도 저보다 더 크게 슬퍼하며 울더니 동생이 그렇게 배를 타자 어머니 모시고 자고 먼저 말해준 사람이기도 하고요.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사는 거 좋아하냐며 어머니가 오히려 손사래를 치며 싫다고 하셨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 이렇게 혼자 둔 걸 알면 나 욕해요. 가요, 우리랑 큰아들이랑 살아봅시다 하면서 어머니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더 이상 아내 말에 버티지 못하시고 정리하시고 따라오셨습니다. 어머니와는 정말 친정 엄마와 딸처럼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서로 툴툴거리기는 하지만 어디를 가든지 꼭 붙어 다니는 모습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친정 어머니를 중학교 때 여의고 집안일 다 하면서 동생들 챙기고 학교를 다닌 터라 투정 부릴 곳이 필요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걸 다 받아주신다고 하면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어머니 안 계셨으면 엄마 사랑도 모르고 살았을 텐데 어머니 계셔서 엄마 사랑받아서 좋아. 우리 용준이랑 새아 낳고도 몸조리 그렇게 해주시는 시어머니가 어딨어. 어머니가 나중에 고생한다고 애들 젖줄 때 말고는 앉지도 못하게 하시고 한 달을 봐주시고 가셨잖아. 밥도 어찌나 잘 차려주시는지 나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 나. 내 친구들은 산후조리 못해서 허리며 손목이며 다 난리인데 나는 아직 쌩쌩해. 동서도 그렇잖아. 친정 엄마가 산후조리 해주셨는데도 발목이며 손목이며 이리저리 아프다고.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골병 드셨지. 내가 그 덕 갚으려면 아직 멀었어. 라며 싱글거리며 웃는 아내를 볼 때면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과 딸은 집에 돌아오면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할머니께 보고하듯이 조잘조잘거리다 자고는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부터는 너무 늦는 날들이 생기니 할머니가 주무실 시간에 들어오기라도 하는 날에는 발걸음 소리도 내지 않고 살금거리기도 하더라고요. 엄마 닮아 기특한 아이들이죠. 아내가 아니었으면 아이들도 아마 저처럼 굴었을지 모르죠. 저는 나이가 들어서도 어머니께 그다지 살갑고 착한 아들은 아니었거든요. 동생은 저보다 나은 편이기는 했지만 세심하지는 못하다 보니 두 아들 키우시면서 어머니가 외로우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도 아내를 무척 아끼고 좋아하셨습니다. 원양어선을 타던 동생이 5년 전쯤부터 부산에서 정착해 제수씨까지 모두 다 내려가 사는데 얼마 전 이제 어머니 우리가 모실게. 애들 엄마랑 얘기 다 끝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가까이 있으면서 아버지를 제대로 못 챙겼다는 생각에 도망치기만 했는데 엄마 더 나이 드시기 전에 나도 자식 노릇 좀 하고 싶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너희 형수랑 상의해볼게. 그래도 어머니 계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옮기시라고 하기 좀 그래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을 전했더니 절대 안 돼요. 어머니 병원도 다녀야 하고 여기 친구들하고도 이제 편해지셨는데 거기 가시면 어머니 이 나이에 어떻게 지내라고 그러세요. 그냥 자주 전화나 하고 와서 보라고 해요 라고 방방 뜨더라고요. 어머니께는 어머니 도련님이 오라고 한다고 나 두고 가지 마요. 나 어머니 없으면 심심해서 시장도 못 가니까. 도련님은 갑자기 왜 그런데요. 어머니 계신 지 얼마나 됐다고 라며 당부에 당부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런 아내의 등살에 동생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는 너희 형수가 안 된대. 너희 처랑 너한테는 고마운데 그래도 그간에 신세진 게 있는데 어떻게 뿌리치고 가냐. 미안하다. 엄마가 나중에 놀러 갈게. 너희 형수 고집 너도 알잖아 라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아내는 그 전화를 끊자마자 이제 애들도 다 크고 내가 어머니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잘하셨어. 아유 예뻐. 우리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어? 라며 아이처럼 좋아하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세상 천지에 저런 여자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아마 보통의 사람 같으면 친정엄마도 그만큼 모시다가 다른 형제가 모셔간다고 할 때 얼른 보낼 텐데 아내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저희 가게에 오는 손님들 중에 간혹 시댁흉을 보며 명절에도 안 가고 싶다며 서슬이 펄언 주부 손님들도 꽤 되거든요. 들으려고 안 해도 시댁흉을 볼 때는 어찌나 목소리가 큰지 어쩔 수 없이 들려 듣다 보면 아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지게 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재수씨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를 서로 모시겠다고 해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며느리들이 둘이나 있다는 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 녀석에게도 너희 엄마 같은 사람은 못 찾는다. 그 부분은 미리 포기하고 결혼 생각해라 라고 할 정도입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 사람답게 사는 것도 아내 덕이고
어머님이 웃으며 노년을 보내시는 것도 다 아내 덕이니까요. 이렇게 잘 만난 아내 덕에 별 걱정도 없는 저희 가족에게는 몇 년 전 큰 풍파가 있었습니다. 큰애가 대학을 휴학하고 군대에 가고 작은애가 막 대학에 입학해 모두들 자식 잘 키우고 이제 편한 일만 남았다며 좋은 소리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때 제가 마음이 좀 느슨해졌습니다. 괜히 인심 좋게 여기저기 서비스도 잘 드리고 그랬죠. 가게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단골들도 모이는 상황에서 굳히기를 해야 하는 시기인지라 더 그러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동네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 고물 할아버지께 음료도 한 잔씩 드리기도 하고 가져가실 것들 있으면 모아놨다가 챙겨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폐지 할머니께서 미안하셨는지 여기 닭 한 마리에 얼마씩인가? 하고 알바생에게 물어보셨나 보더라고요. 저희 알바생이 메뉴판을 보여드리며 가격을 알려드리자 아이고 그래? 비싸네. 우리 손자가 치킨을 엄청 좋아해. 그래서 한 마리 살까 했는데 비싸네. 나중에 와서 꼭 사갈게. 라고 하시고는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오셔서 또 물으시면 나 불러. 알았지? 라고만 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손수레로 폐지를 모으시는데 하루 종일 모으고 한 달을 모아도 치킨 한 마리는 비쌀 거라는 생각이 들어 좀 싸게 드리던가 아니면 그냥 싸드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계시는 어머니 생각도 나고 아이들도 생각이 나서요. 할머니 손자는 방학 때 할머니를 도와 같이 폐지를 줍고 다녀 얼굴을 보고 그래서 그런지 더 신경이 쓰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기회를 봐서 고물 할아버지와 폐지 할머니께 치킨 한 마리씩 싸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게에서 나오는 고물이나 폐지들을 잘 모아서 오시면 챙겨드렸고요. 매번 고개 숙이시며 고맙다 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날이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나이 드신 분들이 골목을 다니며 일하시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파트는 경비 아저씨들 때문에 못 들어가시니 상가 골목이나 주택 골목골목에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가게에는 2, 3일에 한 번씩 들르셨는데 더 많이 챙겨드리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날에는 일부러 1,000원짜리 몇 장 챙겨드리며 할머니 오늘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오늘은 들어가시고 다음에 오시면 더 챙겨놓을게요. 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책에 돈을 돌려주시며 아유 돈은 내가 못 받지. 폐지를 이만큼 챙겨주는 것도 고마운데 이러면 내가 여기에 못 와. 돈은 넣어둬요. 라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시고는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시는 구부정한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안 좋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건강이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어려운 형편에 매번 웃으시는 것도 마음이 쓰인 이유 중에 하나이긴 했지만 더 안쓰러워 보이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폐지를 열심히 모아놓았습니다. 할머니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다 초복이 되었고 나름 치킨집에도 대목인 날이라 만반의 준비를 하며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할머니가 오셔서 폐지를 챙겨드리고 돌아서렸는데 여기 이거 닭 쿠폰 맞아요? 우리 손자 말이 이거 10장 모으면 닭 한 마리 준다던데 이거 여기서 쓸 수 있어요? 라며 주머니에서 꺼낸 종이 조각 여러 개를 내미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 저희 가게가 아닌 다른 가게 쿠폰들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오래전에 가게 문을 닫은 곳들의 쿠폰이 섞여 있더라고요. 아마도 폐지 모으시다가 발견하신 것 같았습니다. 네, 맞아요, 할머니. 부지런히 모으셨네요. 기다리세요. 내가 할머니네 치킨은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라며 가게 한편에 앉혀드렸습니다. 걱정스럽던 할머니의 표정은 어느새 옅은 미소가 번져 가게를 둘러보고 계시더라고요. 치킨은 2마리 튀기고 다른 소스에 버무려 담고 콜라도 큰 병으로 담아 포장해드렸더니 할머니 표정이 너무 환해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까지 좋아졌습니다. 우리 손자가 오늘 생일이거든. 치킨 먹고 싶다고 노래를 하더라고. 고마워요. 덕분에 잘 먹겠네. 그나저나 공짜로 가져가서 어째. 사실 그 종이도 주운 건데. 미안해요. 라며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누가 쓰면 어때요. 쿠폰 모아오기만 하면 됐지. 그런 걱정 마시고 손자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드셔보시고 입에 맞으면 손자 데리고 한번 오셔요. 내가 할머니랑 손자가 오시면 닭 더 맛있게 튀겨드릴게요. 이렇게 싸가는 것보다 직접 와서 먹는 게 맛있어요. 우리 가게 치워주시는데 내가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죠. 그리고 잠깐만 계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른 옆 카페에 가서 거기에 있는 홀케이크를 사서 손자 생일 케이크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라며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케이크를 보신 할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아유, 너무 고마워요. 복 받을 거예요. 고마워요.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우리 불쌍한 손자가 할머니 잘못 만나 케이크도 마음 편히 먹어본 적이 없는데. 고마워요. 내가 나중에라도 꼭 갚을게. 그런데 이렇게 바다만 가서 어떻게 해? 내가 하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할머니, 이렇게 우시면 손자가 속상해요. 왜 울어? 내가 언제 한번 드려야지 했어요. 고마워서.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가져가세요. 응? 이라며 다독여 드렸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꾸벅 인사를 하시더니 폐지가 잔뜩 실린 손수레를 밀며 가셨습니다. 굽은 할머니의 등이 조금은 펴진 것 같은 기분이더군요. 그날은 무척 바빴습니다. 그렇게 돌아서서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콧노래가 절로 나더라고요. 괜히 우쭐해서는 그런 것이었죠.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음날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한 남자아이가 가게 문 앞에서 힐끗 보고 숨었다가 다시 들여다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 보니 교복을 입고 들어올지 말지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뭘 팔러 오는 학생들이 있어 그런 건가 한참을 보는데도 들어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무슨 일입니까? 하고 다가가며 물었더니 넙죽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를 드는데 폐지 할머니 손자였습니다. 방학 때 할머니를 도와 폐지 손수레를 미는 것을 몇 번 본 터라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녕. 여긴 어쩐 일이야. 왔으면 들어오지. 하고 물으니 고개를 숙이고 우물쭈물하더니 어제 치킨이랑 케이크 감사했습니다. 할머니가 모아온 쿠폰도 여기 쿠폰도 아니었는데 제가 귀찮아서 그냥 닭이랑 바꾸는 쿠폰이라고 대충 대답했거든요. 치킨 먹고 싶다고 계속 그랬는데 못 먹어서 화도 났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여기서 치킨이랑 바꾸셨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할머니도 아시고 놀라셔서 너무 미안해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니 너무 대견하고 기특해 어깨를 잡고 안 그래도 할머니 치킨 한 마리 해드려야지 했는데 계기가 없어서 못 해드리다가 기회가 생긴 거야. 케이크는 급한 대로 옆에 카페에서 샀는데 입에 맞았나 모르겠다. 이렇게 와서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라며 웃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눈물이 글썽해서는 케이크도 너무 맛있었어요.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그렇게 맛있는 케이크는 처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꼭 나중에 이 은혜 잊지 않고 갚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연거푸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왜 저 자격증 딸 때 같아 보였는지 괜히 짠해서 그런 게 뭐가 고마워. 할머니가 너무 좋은 분이라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어. 나중에 할머니 모시고 와. 아저씨가 치킨 맛있게 해줄게. 그때는 많이 먹고 많이 커야지. 라며 웃자 다시 인사를 하더니 가더라고요. 겨우 치킨일 뿐인데 먹는 즐거움보다 누군가에게 신세를 졌다는 부채감을 가져야 하는 저 아이의 상황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나이에는 뭐든 잘 먹고 많이 먹을 나이인데 말이죠. 교복 입고 아무 생각 없이 공부에만 신경을 써도 모자랄 나이에 할머니가 가져가신 치킨과 케이크가 신세라고 생각해야 하는 모습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고철 할아버지께도 치킨 한 마리 튀겨드렸습니다. 저녁 때 슬슬 나와 약주하시는 거 알고 치킨을 양념 매콤한 걸로 해드렸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이 다 외국에 있고 아내분이랑은 몇 년 전에 사별을 하시고 혼자 지내시는데 소일거리 삼아 고철이나 줍는다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가끔 가게에 저녁 시간 지나서 나오셔서는 안주도 없이 맥주만 시켜서 드시고 가시곤 하셨는데 치킨은 못 시키시는 것 같아 한 마리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치킨 시키면 드시기가 많으니까요. 강냉이를 많이 드리긴 했어도 그걸로 되나요? 평소에 말을 붙여도 웃기만 하시고 본인 이야기는 잘 안 하시는데 술이 좀 취하신 것 같다 싶을 때 가끔 집에 일찍 가서 뭐해 마누라 죽고 아무도 없는데 라던가 자식놈들 힘들게 뒷바라지해서 외국에 보내놨더니 전화도 안 해. 누가 데려가라 그럴까봐 그러는지 사장님도 너무 자식한테 다 해주지 마 라고 하실 때가 있어 그 정도 사정만 알고 지내는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보기에도 할머니보다는 사정이 나은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낮에 고철 주우러 다니실 때는 안 그래 보이다가도 저녁에 씻고 나오셔서 맥주 드실 때는 또 멋쟁이셨거든요. 그저 말없이 웃기만 하시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들 내외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면서도 열심히 살았는데 일이 있어 멀리 다녀오는 길에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차들과는 부딪히진 않았는데 아들 부부가 탄 차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큰 사고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내외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고 홀로 남은 손자가 중학교 올라갈 때부터
할머니와 둘이 살았다 하더라고요. 보험금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정말 적은 돈이라 손자 대학 보내고 그러려면 그 돈은 쓰지도 못한다고 하셨대요. 원래도 형편이 안 좋으셨던 할머니는 외아들인 아들이 그렇게 죽고 손자랑 먹고 사시려고 폐지를 주우신다 하더라고요. 그 사정은 제가 가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폐지 가지러 오신 할머니께 인사를 하는 걸 본 옆 카페 주인이 말해줘서 그 형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형편을 알고 나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두 분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만했죠.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마음은 말 그대로 자만이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돕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제가 도움을 받았던 건데 그걸 너무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장사가 잘 되니 기분이 좋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조기 축구회 같은 운동 모임에서 단체로 손님이 더 자주 들르시더라고요. 배드민턴 동호회, 탁구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 등등이요. 동네 대표 부녀회 모임도 점점 더 늘었고요. 처음에는 손님들이 늘어나니 저희 음식이 맛있어서 그런 줄 알고 마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이 동네에서 완전히 자리 잡겠구나 싶었고요. 하지만 한 무리에서 여기 사장님이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하신다면서요? 지역 카페에도 난리예요. 여기 팔아줘야 한다고. 아이들한테도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일 하시는 분 더 팔아드리고자 하고 왔는데 치킨도 맛있네요. 맛있어서 또 오겠어요. 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조차도 제 잘난 덕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착한 마음을 베풀었더니 이렇게 좋은 쪽으로 돌아온다 하면서 자아도취에 빠졌죠. 그러면서도 소스 개발이나 닭 조리법 개발은 놓치지 않았기에 그만큼 맛에 자신이 있었고 그만큼 더 우쭐거렸습니다. 물론 대놓고 남들 보는 데서 표현은 못했죠. 속으로만 혼자 잘난 척을 좀 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 편다 하면서요. 장사도 제법 되고 주머니도 두둑해지니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것뿐이었는데 그렇게 잘난 척을 해대는 모습이 하늘에서 어떤 분은 제가 좀 얄미우셨나 봅니다. 건강하시다고 믿었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곁에 있던 아내가 구급차를 불러 어머니와 큰 병원으로 향하며 전화를 했을 때 여느 때처럼 저는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 알바생들에게 가게를 맡기고 급하게 달려나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이게 무슨 일인지 실감이 안 나더군요. 아버지처럼 어머니도 갑자기 돌아가시는 건 아닌가 싶어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일단 동생에게도 전화를 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동생은 전화를 받자마자 출발하겠다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겨우 저를 다잡고 헐레벌떡 응급실에 가보니 어머니는 벌써 여기저기 줄을 매달고 누워 계셨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당신 나가고 식탁에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방에 들어가 눕겠다고 일어나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어. 그러고는 검사하는데도 안 일어나셔. 어떡해 여보 라며 발을 동동 구르는 아내의 모습에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이 체감이 확 되더라고요. 이제 겨우 좀 더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생긴 것 같은데 그렇게 쓰러지신 어머니를 보자니 머리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가 정기적으로 병원도 모시고 다녀와 별 문제가 없다고 했기에 더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병명은 뇌경색이었는데 그 여파로 심장이 비대해져 혈압이 높고 맥박도 빠르다고 하셨습니다. 당장에 급한 수술이나 치료를 해야 하나 폐혈증, 폐부증, 폐렴의 영향으로 자가 호흡이 힘들어 그조차도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혈소판 수치도 너무 낮아 급한 대로 혈소판 수혈을 해야 하는데 헌혈이 잘 되지 않아 남아있는 혈소판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산소 호흡기를 달고 병상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를 보니 저라도 나서서 수혈을 해드리기 위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내도 받았지만 빈혈이 있어 헌혈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AB형이라 어머니와 혈액형이 안 맞기도 했고요. 아들은 군대에 있고 딸은 혈액형이 안 맞아 헌혈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혈소판은 더 많이 필요했고 저도 매일 헌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어머니의 치료는 늦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피가 마르더군요. 어머니는 차도가 보이지 않는데 혈소판이 없으니 어디 가서 피 도둑질을 할 수도 없고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동생 내외도 올라와 검사를 하고 수혈을 하려 했지만 동생이 영구 헌혈 불가 국가에 다녀온 이력이 있어 헌혈이 불가능했고 재수 씨도 혈액형이 달라 직접 수혈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급한 대로 딸과 재수 씨가 함께 일단 헌혈을 하고 헌혈증을 받아오기는 했지만 그 헌혈증을 쓸 수 있는 헌혈원에서 혈소판이 언제나 올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당장에 지정 헌혈을 하더라도 절차를 걸쳐서 이틀 정도 있다가 어머니께 수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정말 종종거리며 발을 구르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의식은 희미하게 돌아왔다가 다시 사라지길 반복해 저와 아내는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기도 했고요. 알바생들에게 가게에 대해 지시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는데 매니저가 어머님은 좀 괜찮으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사실을 말하며 한숨을 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혹시나 어머니와 같은 혈액형이 있나 묻고 싶었지만 그 알바생들도 다 귀한 자식들인데 우리 어머니 급하다고 부담 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저 애만 태우며 어머니의 수치가 조금이라도 오르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수술을 하든 약을 투여하든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자만을 떨고 건방졌는지 말이죠. 알고 보면 좋은 분들에게 선심을 쓰고 그 모습을 본 더 좋은 분들이 우리 가게를 도와주신 건데 내가 잘나 그런 줄 알고 착각을 했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나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아졌습니다. 그러고는 세상의 모든 신께 빌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건방진 생각 안 하고 더 많이 베풀며 살 테니까 제발 우리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요. 아버지처럼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헤어지게 하지 말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기도가 통한 것인지 그날 저녁부터 저희에게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지정헌혈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아는 것보다 일단은 어머니께 수혈할 수 있는 혈소판이 늘어 어머니의 혈소판 수치가 늘어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급했습니다. 아내는 그러는 와중에도 누가 와서 지정헌혈을 하는지 궁금했는지 헌혈센터에 내려갔다 오겠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누군지 알아야 나중에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어머니랑 조금만 있어요. 내가 얼른 내려가서 보고 올게. 라며 내려갔다가 올라온 아내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어머님 아들 덕 좀 보시네 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싶어 눈이 동그래져 아내를 보니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해. 당신 폐지 할머니랑 고물 할아버지 도와줬어? 라며 저에게 묻더라고요. 우리 가게 들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챙겨드리긴 했지. 그게 왜? 라고 물으니 그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머님 상태 이야기했나 봐. 그게 소문이 나서 이 동네 조기축구회에서도 오고 학생들도 왔더래. 고등학생들 와서는 당신 가게 이름 말하면서 그 치킨집 할머니께 가게 해달라고 하더래. 그런데 어머님 성함을 몰라서 그러는 걸 내가 가서 이야기하고 당신 가게 이름으로 와서 헌혈하는 사람들 꼭 어머님 이름으로 올려달라고 그랬어. 어쩐지 내려가 보고 싶더라. 어머니 혈액형은 다들 어떻게 알았지? 라며 눈물을 닦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지정 헌혈을 하러 온 분들 중에서 매니저에게 전화해 어머니 혈액형을 알아내 지역 카페에 올려주셨고 그걸 안 사람들이 오셔서 지정 헌혈을 해주신 겁니다. 그 다음 날에는 학생들이 더 와서 지정 헌혈을 했는데 할머니 손자가 학교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학교에서 저희 사정을 학교 방송에서 이야기하게 해주셨대요. 가게에 오시던 동호회 회원이셨던 방송반 선생님이 허락을 해주신 거죠. 그 덕분에 저희 어머니와 같은 혈액형의 학생들이 와서 지정 헌혈을 해주는 바람에 어머니의 혈소판 수치는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투여했고 어머니는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어머니의 상태는 천천히 좋아졌고요. 산소 호흡기를 떼던 날 저에게 아들 고맙다 하실 때 저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그대로 돌아가시는 줄 알고 너무 두려웠거든요. 어머니는 7개월의 긴 투병 끝에 무사히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내가 병수발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죠. 저는 아침에는 어머니 병원에, 오후에는 가게에 나가 일을 했지만 거의 모든 병수발은 다 아내가 했거든요. 그래서 동생은 퇴원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가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형수 너무 고생했으니 좀 쉬라고요. 그런데도 아내가 그리 고집을 부리니 어쩌겠습니까? 아내가 편한 대로 해줘야죠. 어머니는 부축이 없으면 약간 걷기가 아직 힘든 상태이지만 그래도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구를 이용해 움직이시려고 노력하십니다. 얼마 전부터는 아내와 시장도 다시 다니신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폐지 할머니와 고물 할아버지께 더 잘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일에 그렇게 발벗고 나서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덕을 제가 보고 장사도 잘 되고 어머니 목숨까지 빚졌으니 더 잘해드려야 했습니다. 할머니 손자에게는 헌혈한 친구들 데리고 오라고 하고 한턱 크게 쏘기도 했고요. 지역 카페에는 그제야 가입을 해 오시면 서비스 드릴 테니 언제든 오시라고 너무 감사했다는 인사도 놓치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 제 글에 오히려 복 받으신 거라고 좋으신 분이라 지나칠 수 없었다면서 응원의 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자만했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더 창피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건방은 떨지 않겠노라고요. 어머니와 아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죠. 나비 효과라는 말을 그 누구보다 크게 경험한 저는 지금은 지역 봉사단체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방치된 어린이를 돕는 단체인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다 보니 친목도 생기고 좋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좀 주춤거리기도 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치킨집을 찾아주시는 우리 지역 여러분께 그 감사함 잊지 않고 더 열심히 보답하며 살겠다는 약속드리고 싶네요. 제 이야기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베풀 수 있을 때 꼭 베푸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이요.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 줄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